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학교에 2년 만에 오는데 여러분들 학교 생활이 요즘 어떤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정상적인 캠퍼스 생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타깝고 다시 오지 않는 시기인데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온라인 캠퍼스 활동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모두 정치대학원 학생들이니까 정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 가능하죠. 내 실패를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성공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동안은 제가 실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잘 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 시간 되는 범위 안에서 좀 편안하게 자유롭게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좀 먼저 볼까요? 예. 환경의 장점 해가지고 첫 번째 줄에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저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다 거쳤던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그 각 부서에서도 책임자의 역할을 해서 그냥 스쳐간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 중요한 일들을 해왔다 하는 점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하면서 국정의 전반을 훑어본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융합 시대에 맞는 그런 정치인의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전공하는 한쪽의 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헌법을 중시하는 법치주의자입니다. 저는 이제 법학 또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법이라고 하면 딱딱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딱딱하면서도 사실은 꼭 필요한 것이 법입니다. 우리는 보통 헌법 같이 하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그 두 가지 기둥을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에 못지않게 법치가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시장 경제도 법치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또 자유민주주의도 법치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유지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그 헌법 가치의 핵심은 이 삼두마차,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법치가 큰 틀의 삼두마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법치에 관한 얘기를 좀 덧붙인다고 하면 제가 장관 시절에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를 이끌어서 결국 통진당을 해산시켰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정당을 해산한다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잘 없는 것입니다. 독일에 이제 두 번, 세 번, 작게 말하면 세 번, 또 크게 말하면 두 번의 정당 해산 심판 결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저희를 우리가 2014년 5년 이때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해서 그때 우리가 1년 1개월 동안 17만 장의 서류를 내면서 입증 노력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헌재의 9명의 재판관 중에 8명이 통진당은 위헌이다, 위헌 정당이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됐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유의해야 될 것은 우리 헌법에는 헌법과 법률에는 정당 해산 권한만 있어요. 근데 정당만 해산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실체가 의원입니다. 국회의원들. 정당의 이념을 실행하는 것이 이제 국회의원들이니까 그래서 그때 해산 심판 청구를 하면서
우리가 그 국회의원도 같이 이제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이런 입론을 했고, 그런 것을 통해서 통진당, 헌재를 계속 설명을 했고, 헌재도 그걸 받아들여서 통진당과 통진당을 해산하고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을 신분을 상실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정당 해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려운 일일수록 놓치는 부분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 국회의원 자격박탈 청구를 안 했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면 어려운 통진당 해산 심판을 이뤄놓고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지키려고 하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었던 이럴 우려가 있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잘 막혀졌다. 세 번째는 법조인 그러면 되게 엄하게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거꾸로 좀 얘기하면 검사들이 처리하는 사건들의 절반은 재판에 회부하고 절반은 용서해 줍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니까 반 정도는 기소하고 반 정도는 불기소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법조인들이라고 해서 그냥 아주 냉혈한 아닙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도 따뜻한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유념하면서 지냈었습니다. 제가 만든 제도 중에 하나가 마을 변호사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제일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플 때 그리고 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는 전문 영역인데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굉장히 필요를 느끼지만 또 실제로는 우리가 접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의료 그리고 법률적 서비스였어요. 의료는 지금 이제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이제 거의 모든 어려움들이 해소가 됐죠. 근데 법률 문제는 우선 우리가 생소하기도 하고 막상 이제 법률 문제가 봉착하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래야 되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이 많이 든다고들 생각하고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이 높아서 법률 서비스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것이 마을 변호사라고 하는 제도인데 이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재능기부 변호사들을 모았습니다. 돈 한 푼도 받지 줄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변호사 되고 이 사회에 혜택을 받았으니까 좀 사회에 순수하게 봉사한다 이런 마음으로 좀 지원을 해달라 이래가지고 대한변협하고 함께 협력해서 많은 변호사들에게 이제 이메일도 보내고 이렇게 했어요. 한 몇 달 만에 1,500명 정도의 변호사들이 재능 기부하겠다고 참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데 1,500명을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까 제가 궁리하다가 우리나라에는 행정구역이 있어요. 제일 밑에 행정구역은 읍면동입니다. 근데 읍면동이 전국에 보니까 3,800여 개가 있더라고요. 읍면동이 3,800개. 그 읍면동에다가 변호사를 한 사람씩 자문 변호사처럼 이렇게 배치를 하면 그러면 그 읍면동의 사람들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작업을 시작한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변호사들 쭉 모아보니까 한 1,500명, 변호사들을 1,500명 모으는 것도 쉬운 게 아니죠. 그것도 그냥 모은 게 아니라 봉사활동 할 사람, 돈 안 받고 봉사활동 할 사람을 찾으니까 쉽지 않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0명이 모였어요. 우리 읍면동 따져보니까 3,800개. 그래서 제가 궁리를 했습니다. 동은 이 도시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들에게 접근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조금 낮고. 그래서 동은 빼고 읍면에 모든 마을 따져보니까 1,41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집된 1,500명을 그 1,400개 마을에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름 붙인 게 마을 변호사. 그래서 그 마을에서 생기는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이 변호사들이 1차적으로 도와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한 푼 안 들고 또 변호사들은 이 사회에 기여했다고 하는 이런 자긍심을 갖게 되는 윈윈의 시스템인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제가 이거 시작한 지가 2013년 벌써 한 7, 8년 됐는데 지금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에
마을 변호사 이렇게 쳐보면 마을 변호사들의 활동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 결기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제가 이제 당 대표로서 그 민주당이 정말 민주당답지 않은 그런 정치 행태를 하기에 제가 그것을 이제 막아내기 위해서 단식을 했습니다. 여기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저건 잘 표현한 거고, 제가 단식을 하게 될 때 왜 단식을 했는가 하면 쥐소미아라는 걸 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쥐소미아라고 하는 거는 한미 그 정보 동맹이 정보 연합이죠. 한미 동맹 협약. 그런데 이거는 한일 정보 협정이죠. 한일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안보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뭐 그런 면에서는 이제 한일 관계인 것 같지만 사실은 미국이 같이 한 협약입니다. 미국이 같이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을 하도록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사실상은 3자 협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안보 영역에서의 정보 협력이지만 또 따지고 보면 동맹의 협력이기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안보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고, 또 사실상 이제 일본과도 안보 협력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니까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이 이제 약정 기간이 지나니까 이거를 끝내려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쥐소미아를 폐기하려고 한 거죠. 그것하고 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냥 놔뒀으면 실제로 문재인 정권이 쥐소미아를 기간 연장을 이유로 해서 폐지시켜 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막 한창 우리가 투쟁하고 있던 반민주 악법들, 선거법을 유권자가 투표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알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악법이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거, 그것을 무도하게 통과시키려고 했고, 또 공수처라고 하는, 공수처는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검찰 개악법입니다. 그런 법은 두어서는 안 되는 사법 체제를 하나 만들어 둔 것이에요. 그 이제 두 악법들을 통과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제 많은 민주당에 촉구도 많이 하고, 또 당 대표에게도 제가 여러 차례 요청도 했고, 또 우리 당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투쟁을 했지만은 그냥 그 길을 가고 있길래 제가 마지막 수단으로 단식을 했고, 단식 3일 만에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유예하기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이제 그냥 지속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결정이죠. 그런데 나라가 너무 어려워지고 무너져가는 모습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그런 결단을 내렸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정직인데 깨끗한 성품이라고 누가 좀 굉장히 예쁘게 잘 써놨는데요. 하여튼 우리 공직자, 지도자는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패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가 터졌죠. 리더들이 이런 사회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선진국들을 보면 다 리더들이 깨끗합니다. 부패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은 대체로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진국일수록 리더들이 법도 마음대로 어기고 축제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지요. 저희는 이제는 선진국 중에 선진국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명이 있다고 그럴까요? 또 그것이 우리 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정치권, 특히 이제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많이 한다, 내로남불한다, 남 탓한다, 이런 좋지 못한 것들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저는 정치를 하지만은 그러나 깨끗한 정치, 또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
뭐 아직 부족합니다, 많이. 그렇지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왔고, 우리 젊은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정치나 아니면 뭐 사회에서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옛날에 부정적인 잘못된 이런 부분들을 답습하지 말고 정말 새로운 시대에 맞는 4차 산업시대에 맞는 그런 새로운 정치를 하고 또 새로운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큰 틀의 얘기는 되게 했고요. 하나씩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뭐 국가관, 뭐 저는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요. 얼마 전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자기 나라를 뺏기게 되니까 얼마나 좀 처참해져 버렸습니까? 결국은 이제 뭐 너무 잘하는 얘기니까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투철한 국가관이 필요하다. 아주 고리타분한 말 같지만 그러면서 사실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행동 결과가 이제 뭐 예를 들면 통진당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이죠. 한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량. 제가 입법, 사법, 행정의 3부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 영역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 아마 일반적이겠죠. 그러나 기회가 있으면 융합이나 통섭이나 이런 좀 넓은 영역에서 일을 하는 것도 크게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역량 있는 준비된 인물, 대통령 권한 대행했다. 또 입법사법 행정, 사방의 일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먼저 간단하게 서해 침범의 중국 어선 단속을 강화시킨 사람이다. 이건 잘 모르시는 일들인데 중국 배들이 우리나라 서해를 침범을 해서 우리의 어민들이 잡을 물고기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 일이 심해지니까 나중에 임진강까지 따라 들어와서 임진강에 있는 물고기까지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찰이 대응을 제대로 잘 못하고 또 어민들은 어민들대로 자기들끼리 이제 자유권을 행사하려고 하지만 아주 무도하게 이제 중국 배들이 이렇게 어획물을 탈취해 가니까 굉장히 우리 어민들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보고를 듣고 별도의 특별한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과 군이 함께하는 이런 그 해양 경비단을 만들어서 중국 어선들, 불법 어선들을 축출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임진강에서 쫓아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해상 경계선이 있으니까 경계선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대개 이제 이 중국 어선들은 한번 막아내면 나가지만, 물러나지만 다시 또 옵니다. 근데 과거에 다시 오는 것까지를 막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그 악습을 우리가 막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그때 상시 순찰단을 만들고 중국 배가 불법으로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동안 우리 서해 경계선이 지켜졌고 또 우리 어민들의 어획거에 많은 도움이 됐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또 다시 이제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중국과의 충돌을 원치 않으니까 소홀히 하면 다시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폐해가 우리 어민들에게 그런 많은 손해와 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이 먼저다. 어떤 다른 나라의 외교나 또 경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걱정을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이다. 국민의 삶이고 국민의 안전이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그 서해 침범 중국 어선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했고 지금 좀 무너졌습니다만은 우리가 정권을 회복한 뒤에 반드시 다 그런 문제까지도 고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가 사방의 길 프로젝트인데 이건 다 처음 들어보신 얘기일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2007년 1월이죠. 2007년 1월
이제 매년 신년이 되면 신년 할애회를 하죠. 신년 인사회를 하죠. 과학기술인 신년 인사회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가서 축사도 하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과학기술인인데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사면초가다, 이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통령 유고 상태에서 또 이렇게 과학기술인까지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문득 떠오른 것이 이 프로젝트입니다. 사방의 길 프로젝트. 이게 뭐냐면 사면초가지만, 우리 경제가 사면초가지만 그 사면에는 빈틈들이 있다, 구멍들이 있다, 돌파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꾸로 사면초가에서 사방의 길을 찾자. 그게 이 사방의 길 프로젝트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생각했던 틈새, 길, 그건 뭐냐면 처음에는 넓은 길, 우리가 해외에서 답을 찾자. 제가 우리 국무위원들하고 함께 이제는 우리가 경영 사업가가 되어야 된다. 경제인들을 돕고 우리 국민들을 도와서 여러분들이 수주도 좀 따오고 뭐 이렇게 하자. 그 해외로 진출해서 그 큰 틀의 경제를 만들어 가보자. 이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실제로 내가 저걸 시작한 지 3달 만에 해외에 그 대형 인프라 사업, 그래서 3건을 이제 우리 수주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80조, 우리 돈으로 80조의 큰 수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을 6개월을 채 못했기 때문에 그 뒤에 부분에까지는 이제 챙기지를 못했지만 우리가 길을 찾으면 길은 있다, 그런 생각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해외에 나는 우리의 길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하는 길이 있어요. 잘 못하는 길에 세매고 있을 게 아니라 잘하는 길에 도전하자. 우리가 잘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잘하는 것 있죠. ICT 우리가 잘합니다. 내가 물었더니 다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그랬더니 ICT, 과학기술 잘한다고 그래요. 그럼 거기서 길을 찾자. 그래가지고 제가 과학기술인 모아가지고 이분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성과를 냈던 과학기술의 역량들을 이제는 산업으로 연결하자. 여러분의 과학기술 성과가 돈 버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이런 길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마침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딱 맞는 그런 정책이었죠. 세 번째는, 사방의 길 세 번째는, 새로운 길이 뭐냐면, 우리가 벤처 창업. 우리 국민들 아주 우수하죠. 그래서, 벤처 붐을 일으키고, 창업 붐을 일으켜서 없는 일자리 만들어내고, 또 침체된 우리 경제 분위기를 확 끌어올리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길. 네 번째가 뭐냐면, 하면 되는 길. 여러분, 하면 되는 길이 뭘까요? 우리가 하기만 하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규제 혁신입니다. 규제 혁신. 정부가 규제 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외국하고 협의할 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스스로 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풀어주는 대신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규제 푼다는 건 바꿔 말하면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줬더니 문제를 일으키면 그 문제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법적인 조치를 하면 된다.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유 주고 그 자유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또 엄단하는 그런 투트랙을 통해서 그 규제를 확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방의 길이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국민들에게 던지고 또 우리 국무위원들에게도 계속 강조하면서 꼭 우리가 경제와 민생을 살려내자 이런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퇴임한 뒤에 2017년 6월 달에 신동아죠? 신동아인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제가 대행으로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평가를 한 게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잘 평가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우리 어려운 경제를 되살려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도자들은 사실은 남들이 사면초가라고 할 때 거기서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또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우리 또 정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렇게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정책화하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정과 정의인데 저는 평생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제가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 가석방 때문에 말들이 많더라고요. 가석방. 이제 형기가 다 되지 않았지만 양형 성적이 좋으면 그 가석방, 우선 석방을 해 놓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건데 제가 장관 때 이렇게 보니까 이 가석방 제도가 잘못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관행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한 70% 형을 살면 가석방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런 잘못된 인식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형이 1년 선고가 됐다. 그러면 한 8개월, 9개월 이 정도 살면은 이제 가석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가석방 된 뒤에 그 가석방 기간이 다 지나면 형 집행을 안 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가석방 제도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 본 문제는 뭐냐면 본래 1년 형이 선고가 되면 1년 형을 사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야 이 전체적인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1년 형이 선고가 됐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년을 복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교정 공무원들도 그렇고 또 재소자들도 그렇고 70%를 살면 형을 다 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또 권리로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80% 살았는데 왜 나를 가석방 안 해주느냐. 이런 청탁이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법무부 장관에게 그런 청탁이 들어와요. 빽 입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 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건 공정하지 않다. 1년이면 1년 다 사는 게 원칙이다. 어떤 사람은 7%만 70%만 복역하면 나가고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안 되고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다. 그래서 제가 좀 고집스럽게 가석방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 아니면 형기를 다 채운다. 특별히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석방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그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 중에서는 70%를 안 채웠어도 가석방을 과감하게 활용을 해라. 제가 그런 원칙을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압력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사람은 좀 봐주라. 지금 70%면 되는데 80%, 90% 살지 않았냐. 지금 남은 게 한 달밖에 안 남았다. 별별 얘기를 다 하면서 좀 조기 가석방을 자꾸 이제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 제 기억에는 거의가 아니라 하나도 들어준 게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법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제 여러 말도 들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우리 재소자도 이거 100% 다 써야 되는 거구나. 내가 정말 잘해야지나 혜택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우리 법 집행의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사를 공정하게 했다 하는 얘기는 인사를 공정하게 해서 잡음이 없었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용기.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낼 유일한 인물. 목숨 걸고 싸우는 결기를 보여줬다. 이거 평가고 패스트 트랙 투쟁 과정의 시민 구하기. 이거 이 얘기입니다. 이제 패스트 트랙을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민주당과 함께하던 소위 4+1 연합체라고 하는 협의체, 4+1 협의체라고 하는 정의당이니 이런 게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패스트 트랙을 통과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당만 가지고서는 이게 안 되니까 제가 우리 당을 지지하는 이런 세력들 좀 함께 힘을 합하자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왔어요. 선거법 또
또 공수처법 통과시키려고 할 때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국회 안에서 싸웠고 또 그래서 이제 밖에 외곽에서는 우리 세력이 또 필요하니까 우리 우파 시민들을 좀 오시라고 그래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저게 아마 12월 경으로 기억이 됩니다. 11월, 12월 이때 경우로 기억되는데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우리와 합류하려고 그러니까 경찰과 이제 국회 사무처에서 정문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막으니까 또 우리 우파 시민들은 왜 우리 국회에 우리를 못 들어가게 하느냐 항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그 충돌이 생기고 그렇게 됐습니다. 못 들어오는 거를 우리 이제 의원들 내보내서 경찰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열었습니다. 반강제로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사이에 흥분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 이제 경찰과 싸우다 보니까 흥분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잔디 광장에서 집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그냥 밀고 올라가가지고 국회 본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경찰이 그걸 막고 이제 대치가 시작됐죠. 그래가지고 본래 우리 집회는 아마 내 기억엔 오전 10시, 11시 이때 이제 하기로 했고 또 그런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 애국 시민들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사당을 둘러싸고 계속 시위 형성을 했어요. 뭐 이런 것이 이제 그 경찰에서는 계속 해산하라고 통보를 했고 이렇게 했는데 밤 9시 뭐 이렇게 되도록 이제 해산되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경찰이 이제 집시법에 따라 가지고 해산 명령을 우선 내리고 뭐 해산 명령을 뭐 3번, 4번 이렇게 내려도 해산하지 않으니까 경찰이 이제 방송하기를 자 지금부터 그러면 체포에 들어간다, 연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조치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까지는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기다려 봤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불안한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경고방송이 나왔어요. 시간은 9시가 넘었고 그런 상황에서 제 판단에는 이제 잘못하면 이제 연행 작전이 시작되겠다 싶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른 거 조치할 시간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경찰 책임자를 찾아서 내가 안전하게 이분들 돌아가도록 할 테니까 안전 귀가를 보장해라. 뭐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고 경찰도 뭐 제가 그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안전하게 귀가하면 문제 안 삼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그 우리 시민들에게 가보니까 한 10명, 15명씩 이렇게 쪼개놨어요. 거기에 뭐 한 150명 모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10명, 15명씩 이렇게 나누어서 경찰이 딱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연행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런 상황을 보고서는 이제 경찰을 설득하고 내가 안전하게 다 이렇게 귀가하게 할 테니까 나한테 맡겨라. 이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 시민들에게 설득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더 하게 되면 이제는 마지막 단계인 것 같다. 연행을 할 텐데 연행하게 되면 일단 한번 연행하게 되면 48시간을 이제 일단은 구속 상태가 되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상황이 되니까 이 정도 우리의 뜻을 밝히면 됐다. 설득해서 갑시다. 내가 안내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이제 모아봤어요. 모아서 내려왔습니다. 그 이제 모여있을 때는 5명, 10명, 15명 이 정도 모여있었는데 다 해보니까 뭐 한 150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가 이제 거기 있었습니다. 이분들하고 같이 쭉 그 정문을 향해서 나오는데 경찰은 옆에 막 이렇게 도열해 있고 혹시라도 또 다른 충돌이 생길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다행히 우리 시민들이 평온하게 잘 저를 따라와서 다 이렇게 안전 귀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제가 그 국회 정문 밖에서 그들을 이제 이렇게 다 배웅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상황이 돼버렸나 그게 굉장히 참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분들이 연행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당하지는 않게 된 것이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둘째 단식 얘기는 아까 했고요. 세 번째는 국가보안법 문제인데 얘기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자기가 당선이 되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실제로 국가보안법 폐지 작업에 들어갔어요. 민주당의 7명의 그 국가보안법 개폐 소위를 구성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기로 한 겁니다. 다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이 그 소위의 위원으로 들어간 거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소위 만들고 국가보안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추진을 하면서 당과 당정 협의를 한 겁니다. 민주당의 7명의 소위 위원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법무부하고 당정 협의를 하게 된 거예요. 저는 국가보안법을 없애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래서 법무부의 주무과, 내가 그때 검찰의 주무과장이었는데 법무부 주무과와 함께 협력해서 민주당의 개폐 소위 위원들하고 저희가 매주 한 번씩 만나서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대응 논리를 만들고 쭉 했는데 6개월 만에 그 민주당의 개폐 소위 위원들 중에 5명이 국가보안법 폐지 신중론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하고 디베이트를 하면서 토론하면서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감을 한 거죠. 그렇게 쉽게 없애서는 안 되는 법이라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위 위원 7명 중에 5명이 신중론자로 바꿔지니까 민주당에서 또 이걸 더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된 사람의 공약 그리고 대통령의 핵심 과제를 우리가 이제 막아낸 거죠. 지금까지도 아직 국가보안법은 그대로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시의 국가보안법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한두 군데 고칠 때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협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포기를 사실상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존치가 되어 있고, 국가보안법은 과거에 악법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6.29 선언 이전에 1987년 6.29 선언 이전에는 이 국가보안법이 남용됐던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남용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987년 이후에 헌법 바뀌고 국가보안법도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 아마 거의 민주당의 뜻을 많이 반영해가지고 만든 게 지금의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북한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공산 집단이 있는 그런 한은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물론 우리 형법에 보면 내란, 외환죄 뭐 이런 그 범죄가 쭉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 적국이 조건이에요. 주체가 적국이 내란을 한 경우에 처벌한다는 거고, 적국이 외환을 일으킨 경우에 처벌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가 나라로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형법을 적용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만든 건데 여전히 그 법의 필요성은 인정이 된답니다.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했었다는 점하고, 이제 그 노무현 정부 시에 강정구 구속 의견, 저 얘기는 뭐냐면, 강정구 교수라고 동국대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6.25 전쟁을 통일 전쟁이다라고 미화를 했어요. 자세한 설명들을 통해서 그냥 뒤집어 놓으면 됩니다. 예. 미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고발이 되고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그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것을 사건이라고 조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수사하지 말라는 명시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공안 부가 중심이 된 검찰에서는 조사는 철저하게 해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의 그런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했어요. 조사 결과, 수사 결과는 이것은 구속사안이다, 명백한 구속사안이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제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으로서 이 팀을 지휘하고 있었는데, 검사들의 그런 의견을 받고 또 나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에게 그 건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검찰총장이 우리하고 생각이 같았어요. 뭐 내가 건의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뭐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해놨으니까 법무부에 보고를 했죠.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천정배 장관인데 보고를 했더니 천정배 장관이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속할 수 없다. 불구속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어요. 우리 검찰청법에 보면 법무부 장관은 특정 사건에 한해서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 지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규정은 있지만 우리 건국 이래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런 규정이에요. 그것을 발동을 해서 수사팀의 수사 구속 의견을 이제 불구속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당시 총장이 나도 법조인이니까 장관의 수사지휘권 명령에 대해서 수용하겠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총장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해서 총장직을 사퇴하는 방법으로 저항을 했죠. 그랬던 것이 이제 강정구 교수 사건인데 결국 이제 강정구 교수는 제가 이제 불구속이지만 기소해가지고 유죄 확정이 돼서 교수직을 잃었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사회에 최근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안보 측면에 또는 보안 측면에 그런 이야기들의 예를 드리면서 제가 이것을 정치인으로서 지금까지 지키고 나가는 그런 백그라운드 또 모멘텀이 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가운데는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또 많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잘 견뎌내면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들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또 정치학과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40분 강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40분 강의는 된 것 같고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질의사항이 있으면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연 일단 잘 들었습니다. 사실 한 2년 전에 한번 모셨을 때 그때 그 삭발, 단식, 투혼 이렇게 하셨는데 그 2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기억에 남는 건 많은 사람한테 아스팔트 모순이, 강경 모순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강연을 들어보니까 그때 그 시대적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들이 우리 황 대표님 이 강요소에 묻어나오고 아까 말한 대로 그때 지속미냐 이런 거 다 막아냈지 않습니까? 보니까 나름대로 그때 그 시대적 조건에 맞게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하셔야 되겠는데 오늘 이렇게 녹화하다 보니까 제가 대신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색소폰 부시나요? 색소폰 이게 좀 꾹 누르세요. 됐나요? 요걸 눌러야 되나? 네. 꾹 누르셔야 돼요. 됐나요? 네. 색소폰은 있습니다. 요새 있었는데 잘 못합니다. 연습할 시간이 없는데 가끔 그냥 불현듯 아예 색소폰을 꺼내놨어요. 꺼내놓고 세팅 다 해놓고 이러고 있는데도 진짜 못합니다. 못하는데 정말 가끔 불현듯 한번 불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불면 또 소리 나더라고요. 요번에 지금 국민의힘 경선 중인데 아마도 국민의 후보가 되셔가지고 그때 한번 여유를 가지고 한번 부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토론회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우리 한교안 그 후보라고 불러야 되겠죠. 한교안 후보께서는 계속해서 보니까 지난 4.15 총선에 대해서 그 선거의 불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한편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4.15 총선을 그때 공천 문제 이런 것 들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이긴 선거를 놓쳤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지금 황교안 후보가 그 얘기를 하는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때 책임을 면하게 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요새 지금 TV에서 계속 토론하실 때 계속 주장하시는데 그걸 좀 자세하게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제 책임을 면하려고 한다면 제가 출마했던 종로 선거가 불법 선거였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저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공정선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6월 28일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선거 무효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120몇 군데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러려고 하면 이제 우선 재검표부터 해야 되는 거죠. 검표를 해야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오겠죠. 그래서 재검표를 요청을 했는데, 재검표가 계속 미뤄졌었습니다. 미뤄지다가 지난 6월 28일 최초의 재검표가 인천 연수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대법관이 주관하고, 그 다음에 법원의 직원들이 나와서 실제적인 이제 작업을 한 거죠. 재검표를 한 거죠. 우리는 참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거기서 굉장히 많은, 있을 수 없는 투표용지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가 투표를 하면서 집어넣은 투표용지라고 볼 수 없는, 도저히 그렇게 볼 수 없는 투표용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투표를 하러 가면 맨 처음에 이제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가 투표소에 가서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해가지고 접어서 이제 투표함에 집어넣죠. 요게 이제 보통의 그 절차인데, 우리가 처음 투표용지를 받으면 이게 뭔가 내 건가 내가 해도 되는 건가 한번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밑에 이제 투표관리관 도장도 있고 다 그런데, 그런 투표관리관 도장이 있어야 진짜 투표용지거든요. 만약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지면 이 투표용지 비슷한 거 만들어서 가지고 갔다가 거기서 이제 정상 투표용지 하나에다가 내 거 두세 장 더 집어넣어 가지고 투표를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공정선거가 무너지는 거니까, 투표용지가 진짜 투표용지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게 투표관리관의 인장입니다. 투표관리관의 인장. 그게 다 찍혀 있는데, 투표관리관의 인장이 막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문드러져 가지고 시뻘건 그냥 일장기 같은 이런 투표용지들이 다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투표를 한 용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유권자가 투표한 이후에 재검표할 때 그 사이에 이런 이상한 투표용지가 들어간 거죠. 또 빳빳한 투표용지라고 한 번도 접히는 적이 없는 투표용지가 제가 가서 직접 보니까 한 4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 접은 흔적이 없는 투표용지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법원의 그 검증 단계에서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재검표할 때. 재검표하면서 내가 이제 들어가 봤더니, 가보니까 접은 흔적이 전혀 없는 투표용지가 한 40, 40% 이렇게 되더라고요. 접은 흔적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실제 투표용지로 투표를 했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원회에서는 뭐라고 해명을 하는가 하면 형상기억 용지를 썼다 이거예요. 형상기억? 네, 다시 원상이 회복되는 그런 용지를, 특수용지를 썼다는 겁니다. 다시 표지는, 그런 특수용지를 썼다고 이렇게 아예 그냥,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세계 어디에도 형상기억 용지는 없습니다. 오히려 철판은 복원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종이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종이는 이건 나무를 이제 잘라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말도 안 되는 거는, 제가 30, 40%는 빳빳하고 아무 접은 적이 없고, 나머지 한 60, 70%는 접은 것들이에요. 그러면 원상이 회복되려고 그러면 다 돼야지,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건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거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유권자로 되어 있는 투표인 숫자보다도 개표 숫자가 더 많은 곳도 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바로 가면 한 50분 정도면 가는 거리에 있는 그런 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결국 오기를 11시간 반 만에 도착하는 거예요. 전국을 막 돌아가지고 오는 거죠. 다른 선관위들 지나가지고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관에 투표를 하게 되면 그 투표용지가 나중에 선관위로 다 모입니다. 선관위 주관에 이제 개표를 해야 되니까 다 모이죠. 그럼 다 모일 때 그걸
관내 투표용지가 온 것을 접수한 선관위 직원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접수했다 이렇게 다 적거든요. 그 적은 이름들이 보니까 깨씨, 희씨, 뭐 흐씨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선관위 직원이라고 하는데 그 일반 사람도 아니고 선관위 직원들이 그런 이름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추정컨대는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걸 도와주면서 이런 실수를 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며칠 전에 이제 우리 하태경 의원이 그 제가 그런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쭉 얘기를 했더니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뭐 쭉 이렇게 해가지고 내 말이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 그럼 공개 토론을 해보자 그랬더니 뭐 그런 것도 이제 안 하던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게 깨씨가 어떻게 있냐 우리 선관위원 중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뭐 PDA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받을 때 서명을 뭐 흘린대요. 그래서 이게 깨씨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깨씨로 수령되어 있는 사람들이 2,500 몇십 명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걸 일관되게 그를 김씨를 깨씨로 씁니까? 그래서 제가 당신이 한번 써봐라. 어떻게 하면 이게 김씨가 깨씨로 써지나?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 자체도 이제 엉망으로 된 거죠. 사실 그 선거라는 게 민주주의 꽃인데. 그렇습니다. 예. 그 선거를 불복한다는 게 그런 이미지 때문에 아마도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불복은 안 된다. 저도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불복은 안 된다. 근데 부정선거에도 불복하면 안 되냐? 그건 전혀 다른 문제죠. 그렇죠. 불법 선거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됩니다. 선거에 대해서는 불복하면 안 되지만, 그건 정당한 선거의 경우의 얘기죠. 지금 키르기즈스탄인가요? 작년에 10월 달에 거기가 이제 그 부정선거 시비로 결과적으로 이제 여당이 90%의 득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그 개표 직후에 국민들의 저항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아주 엄청난 그냥 이런 저항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중앙선관위원장이 선거 무효를 했습니다. 전면 무효. 그리고 대통령은 물러났어요. 이거 작년 일입니다. 작년 10월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키르기스탄에서 사용했던 선거 관리 기구들이 우리 거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거를 팔았는데 거기서 그걸로 이제 활용을 해서 부정선거를 했다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건 확인 가능한 건가요? 아니고 언론에 보면 다 있고, 그러면 보도가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우리 거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이라크하고 콩고, 거기도 이제 선거 부정 시비가 커가지고 뭐 데모가 엄청 많이 일고 그랬는데, 거기 그때도 우리 한국 기기를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것에 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그 선거 관리 시스템이, 우리 기계가 이게 이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기계였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기사도 돼 있다니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 보이네요. 처음에 우리 황교안 대표님은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바닥이었죠. 저는 8강도 못 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 어제 여론조사 보니까 지금 4등이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3.6% 4등 나온 제 여론조사를 봤어요. 아마도 이렇게 남들이 감히 언급할 수 없는 그런 선거 부정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뚝심 있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아마도 그게 반영이 또 공감하는 그 유권자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표 얻는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선거의 틀이 무너져 버리면 그건 민주주의가 못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의 틀이 무너져 가지고 국민이 뽑지 않은 사람들이 당선이 되게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정말 그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우리가 표를 얻고 못 얻고 이런 문제라기보다도 민주주의의 기본 틀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표 얻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표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선거 시스템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부정선거 이슈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법치주의 얘기 좀 해볼까요? 예. 아까 얘기하신 게 그 통합진보당 해산은 그거는 사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아마 서독인가 그때 공산당 판결 빼고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후보님께서는 성남지청장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가 언제쯤이죠? 2006년도입니다. 지금 이재명 시장이 그때 성남시장 출마하겠다고 다니던 그 무렵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통합진보당 해산이 언제였죠? 그때가? 2013년에 청구해서 2014년도에 해산이 됐죠. 제가 예전에 그 기사를 봤을 때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경기 동부연합, 통합진보당 해산 주역이셨으니까 당시 때. 그 경기 동부연합의 근거지가 사실 성남이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하고 관련이 있겠냐 없겠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그 어떻게 보면 주도를 하셨는데 그런 거 한번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관계였습니까 그때? 그 경기 동부연합하고 이재명. 그때는 경기 동부연합은 이석기가 이제 그 리더였고 끌어갔는데 그 라인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석기가 동부연합당에 들어갔는지, 그거는 이재명 지사가 들어갔는지 그것은 확인이 안 됐지만 밀접한 관계는 분명합니다. 안 그래도 그 이석기 그분은 NL 운동권인데, 이재명도 PD네. 그 계열, PD 쪽 계열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국민대 정치대학원은 학생들이 정치대학원생하고 학부생들이 있거든요. 한 100여 명이 듣고 계시는데 오늘 하나 빠뜨린 게 계십니다. 청년 공약이 지금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청년공화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년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 OECD의 36개 나라 중에 30대, 40대가 수반인 나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30대, 40대 이하인 나라가 몇 개 정도나 될까요? 우리 학생 여러분 몇 명 정도로 생각이 됩니까? 36개 나라 중에 15개 나라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40대 이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아예 대통령을 40세 이상만 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못 박아 놓고 있죠.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에 있고 새로운 시대에는 젊은이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놓는 정책 중에 하나는 청년의 나라를 만들자. 예를 들어서 장관도 30대가 되고 우리 지금 장관급이 아마 20살이 될 겁니다. 제가 예를 든다면 7 내지 10자리 정도는 30, 40대가 맡아야 된다. 장관이나 차관을 그런 이제 우리 기본적인 틀에 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청도 만들어야 된다. 우리 이제 여가부에서 하거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청년청으로 통합해서 청년들을 이제 끌어가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필요하다. 젊은이들을 위한 그 부처가 지금 여가부가 이제 섞여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큰 중요한 한 축을 맡아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청년청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우리 청년들이 사회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일을 시켜놓고 성과는 기성세대가 빼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냥 하는 말로는 우리 청년들하고 하는 말로는 청년 등에 꼽힌 빨대를 뽑아버려야 된다. 청년 등에게 빨대를 꼽아가지고 고생시키고 하고서는 성과는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는 이런 이제 세상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는 청년들이 앞장서서 함께 가는 지금까지 뒤따라 왔는데 청년들이 앞장서서 가는 세상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황교안 그 후보님 모시고 이렇게 강연을 들어보니까
기존에는 사실 우리가 좀 딱딱하고 좀 강경 보수 같고 뭐 이랬는데 근데 막상 이렇게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청년에 대한 그 관심과 배려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요번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되시고 대통령이 되시면 국민대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색소폰을 한번 불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다시 만나러 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 강연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